안녕하세요. 인생 한편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인생 사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로 몇 번째 추석인가? 28번째구나. 시집와서 지낸 명절이 이제 서른을 바라본다. 매년 이맘때면 손이 먼저 기억한다. 전 부치는 기름 온도, 송편 빚는 손끝의 힘, 제사상 차리는 순서까지 몸이 다 외우고 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다. 부추전을 부치려고 부추를 썰고 있는데 며느리 미경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왔다. 48인데도 아직 애 같은 구석이 있는 여자다. 어머니, 또 혼자 일찍 일어나셨어요?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괜찮아. 나 원래 일찍 일어나잖니. 너 좀 더 자지 그랬어. 어머니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할게요. 미경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섰다. 착한 며느리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큰 탈 없이 잘 지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어색함은 늘 조금씩 남아있다. 애들은 아직 자니? 네, 준호는 어젯밤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대학생이 되더니 집에 있는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명절엔 오잖아. 고마운 일이지. 미경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 하늘 아래 대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올해도 오셨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미경이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부추를 썰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처음 본 게 언제였더라? 7년 전, 아니 8년 전쯤이었나? 그때도 추석이었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아들 진수가 말했다. 어머니, 대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요? 누가 왔니? 모르는 사람 같은데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그냥 앉아 계세요.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명절이면 길 잃은 노인들이 가끔 있으니까. 음식을 좀 싸서 내가 직접 나갔다. 그런데 그분은 음식을 받지 않으셨다. 그냥 고개를 저으시며 조용히 앉아만 계셨다. 할아버지, 드세요. 명절인데 이렇게 좀 드시고 가세요. 그분은 대답이 없으셨다. 낡은 모자 아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저으셨다. 나는 음식을 문 앞에 놓고 들어왔다. 1시간쯤 지나서 다시 나가보니 음식은 그대로였고 그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다음해 추석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매년 명절이면 어김없이 그분은 나타났다. 항상 같은 시간 새벽 5시쯤 대문 앞에 조용히 앉아 계셨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계셨다. 어머니,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미경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명절이면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시아버님 생각도 나시고. 그래, 그렇지. 남편 얘기가 나오니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남편 박노인.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다. 67에 갑자기 쓰러지셨다. 심장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하루를 못 넘기고 가셨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남편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았다. 결혼하고 30년을 살았는데도 남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 이야기는 잘 몰랐다. 시댁 식구들도 다 돌아가셨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내가 시집 오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누이 한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 연락도 끊긴 지 오래다. 그래서 남편의 과거를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부추전 반죽을 떠서 팬에 올렸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전을 뒤집으면서 나는 다시 창밖을 훔쳐봤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8년째다.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항상 새벽에 오셔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사라지셨다. 처음엔 그냥 불쌍한 노숙인이라고 생각했다. 명절에 갈 곳 없는 외로운 노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왜 하필 우리 집 앞일까? 왜 명절에만 오실까? 왜 아무 말도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실까? 어머니, 어머니. 미경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이 타고 있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네. 괜찮아요. 제가 뒤집을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미경이가 프라이팬을 받아들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다시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분의 모습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바지, 그리고 늘 똑같은 검은색 모자. 미경이도 이제 그분을 봤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저 사람 올해도 또 왔네요. 그러게. 명절마다 집 앞에서 저러면 이웃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작년에도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했잖아요. 알아. 어머니는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불편하잖아요. 미경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가족들 모두 그 노인을 불편해했다. 아들 진수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불법 점거라고. 하지만 내가 말렸다. 그분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손주들도 무서워했다. 특히 막내 손녀 지은이는 그분을 보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무섭다고. 나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무섭지 않아. 그냥 쉬시는 거야. 하지만 나도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이 노인이 단순히 쉬려고 우리 집 앞에 오는 건 아니라는 직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아침 8시쯤 되니 아들 진수가 일어났다. 쉰둘인데도 아직 젊어 보이는 얼굴이다. 남편을 닮아서 키가 크고 얼굴이 반듯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너 어제 늦게 잤다며? 회식이 좀 길어졌어요. 명절 전이라. 진수는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창밖을 봤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다. 또 왔네요, 그 사람. 보이니? 네. 올해도 어김없이. 진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어머니, 저 사람 도대체 뭐예요? 왜 매년 명절마다 우리 집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제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두자. 아무 애도 안 끼치잖아. 하지만 어머니, 이웃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이 이상한 집이 됐다고요.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진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다. 나도 미안했다. 아들한테 이런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인을 내칠 수가 없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아침 9시가 되니 손주들도 일어났다. 큰 손자 준호는 대학교 2학년, 작은 손녀 지은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둘 다 명절이라 집에 왔다.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지은이가 껴안으며 말했다. 얘는 참 애교가 많다. 그래, 우리 지은이. 잘 잤니? 네. 근데 할머니, 저 할아버지 또 왔어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조금요. 근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까? 정말 우리 가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 10시쯤 되니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났다. 상을 차리고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지낼 준비를 했다. 남편의 제사는 기일에 지내고 추석엔 차례만 지낸다. 하지만 우리 집은 차례도 제사처럼 정성껏 지낸다. 자, 이제 시작하자.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제사상 앞에 섰다. 진수가 대표로 절을 올렸다. 우리도 함께 절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문득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삐걱 하는 소리. 누가 문을 여는 소리 같았다. 고개를 들어 창문을 봤다. 그 노인이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엔 대문 밖에만 앉아 계셨는데 오늘은 대문 안쪽으로 들어오고 계셨다. 어머니, 저 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경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진수도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안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나는 얼른 진수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내가 나갈게. 어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내가 이야기해 볼게.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조금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허옇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무표정한 눈빛.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음식이라도 드릴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낡은 회색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고 네모난 것. 사진이었다. 이게 뭐예요? 노인이 사진을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빛바랜 종이에 2명의 남자가 찍혀 있었다.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양복을 입은 남자. 그건 남편이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 26쯤 됐을까? 결혼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옆에 서 있는 군복 입은 남자는 누구지? 남편과 비슷하게 생겼다. 형제처럼 보였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슬픔, 그리움, 원망, 그리고 용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뒤에서 진수가 나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 사진은 뭐예요? 진수가 내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 내 아버지야. 젊었을 때 모습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겠어.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대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뒤따라갔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문을 나가서 다시 원래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사진을 들어 보였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하고 무슨 관계예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쉰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동생입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생? 남편의 동생.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한테는 형제가 없었어요. 외동이었다고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뒤에서 진수가 다가왔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 사람 말을 들어봐야 해. 나는 노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왜 여기 계시는지 다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박기철입니다. 박노인의 이복 동생입니다. 박기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의 이름은 박노인이었다. 박기철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 이복 동생이라니요? 남편한테는 형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외동이라고 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외동이 아닙니다. 형은 저를 숨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안에서 저를 지웠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말했다. 어머니,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진수야, 잠깐만. 나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 뭔가 글씨가 써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 1973년 5월. 형과 함께. 기철. 1973년이면 52년 전이다. 남편이 26이었을 때 나랑 결혼하기 1년 전이었다. 그때 남편은 군대를 갓 제대했었다.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는 이혼하고 재혼하셨습니다. 전처에게서 형이 태어났고 후처인 제 어머니에게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형과 저는 5살 터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은 저를 잘 돌봐줬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유산 문제였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형은 장남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게 너무 억울하셨던 겁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형과 제 어머니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형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러니까 당신과요. 나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들었다. 형은 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제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수님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형의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형은 외동이어야 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은 나를 지웠습니다. 호적에서 삭제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는 형의 동생이 아니게 됐습니다. 형은 외동이 됐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편이 동생을 지웠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법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으니까요. 형이 호주였고 제 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의 가족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요, 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형은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혼자 살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그때 형 생각이 났습니다. 형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형을 찾아갔습니다. 8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앞에 왔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형은 제가 찾아가기 2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그럼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노인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후회됐습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형이 저를 용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원망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마다 이 집에 옵니다. 형의 제사를 지내는 날에요. 멀리서라도 형에게 절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이 노인이 8년 동안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 형을 그리워했다는 게 너무 슬펐다.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자기 동생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왔다는 걸 아마 몰랐을 것이다. 남편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진수가 옆에 와서 사진을 다시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말 아버지 동생이신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호적 등본, 사진, 편지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안에 들어오세요. 네.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아버지 차례를 지내려던 참이었어요. 같이 지내세요. 아버지 동생이시라면 당연히 함께 지내야죠. 아니, 저는 노인이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닙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오세요. 오랜 세월 밖에서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안에 들어오셔야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경이와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나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분은 할아버지 동생이셔. 오늘 같이 제사 지낼 거야.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물 한 잔을 따라드렸다. 손주들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다시 제사상 앞에 섰다. 노인도 옆에 함께 섰다. 허리가 굽어서 절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정성껏 절을 올렸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떠먹었다. 맛있습니다. 형수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이에요. 그랬군요. 형은 어렸을 때부터 부추전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부쳐주셨거든요. 진짜요? 나는 몰랐던 이야기였다.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래서 계속 부추전을 해드렸던 건가. 노인은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남편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집안의 분위기, 내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이었다. 형은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장남이라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가 엄하셨거든요. 형은 항상 모범적이어야 했고 실수를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왜 그렇게 과묵했는지 조금 이해가 됐다. 저를 지운 것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형은 가족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형수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남편도 이 노인도 둘 다 피해자였던 것 같았다. 시대가,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명절 때마다 집에 들어오세요. 진수가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8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노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렀네요.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인을 배웅했다. 대문 앞까지 함께 나갔다. 노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음 설날에 또 뵙겠습니다. 안에서 뵙겠습니다. 진수가 웃으며 말했다. 네, 꼭 오겠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갔다. 우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가벼워 보였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영정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여보,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동생을 지워야 했던 것, 평생 비밀로 살아야 했던 것. 이제는 괜찮아요. 동생분이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였으니까. 사진 속 남편이 조금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아마 착각이겠지. 하지만 남편도 이 상황을 기뻐할 것 같았다. 가족이 다시 이어졌으니까.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을 나가봤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곧 설날이 오면 노인은 다시 올 것이다. 이번에는 대문 밖이 아니라 안에서. 가족으로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다. 추석이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기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박노인이었습니다. 박기철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복 동생이라니요? 남편한테는 형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외동이라고 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외동이 아닙니다. 형은 저를 숨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안에서 저를 지웠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진수야, 잠깐만.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편의 얼굴, 옆에 선 군복 입은 남자. 둘은 정말 닮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인매도. 형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았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실래요?
안에서 이야기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주저앉아서 노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보다 5살 어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전처의 자식인 형을 끔찍이 미워했습니다. 저만 편애하셨죠. 형은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렸으니까요. 그저 형이 좋았습니다. 형은 저한테만큼은 잘해줬거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은 26에 결혼했습니다. 부인을 데려왔죠. 예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수님,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27, 저는 22이었습니다. 그때 유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저한테만 주라고, 형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형은 전처 자식이니까. 저는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형한테 미안했습니다. 형은 평생 차별받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당하다니.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 이거 반반씩 나눠요. 어머니 유언이 어떻든 우린 형제잖아요. 하지만 형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가져. 나는 괜찮아. 형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남편이 재산을 포기했다고요? 네. 형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기철아, 나한테 동생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형수한테도. 형수가 알면 마음 아파할 거야. 우리 집안 이야기가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면 힘들어할 거야. 그냥 내가 외동인 걸로 해줘. 형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형 뜻을 따랐습니다. 동생이 있다는 걸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형과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게 서로한테 좋다고, 새 삶을 살자고.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육군이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처음엔 잘 됐습니다. 10년 정도는.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렸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저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형은 놀랐습니다. 기철아, 왜 왔니?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아요. 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사정이 안 좋아. 아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금에 여유가 없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형이 받았어야 할 재산을 제가 다 가졌잖아요. 그걸로 사업했는데 망한 거고요. 형 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포기한 거고 나한테 빚 갚을 의무는 없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형제 아니에요? 형은 슬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기철아, 나도 힘들어. 이해해줘. 저는 형을 원망하며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형과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집도 잃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부고를 받습니다. 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67의 나이에 저는 그 신문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몰골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형한테 원망만 하다가 이별했는데 그 후로 명절 때마다 형 집 앞에 왔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형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8년 동안 계속 여기 오신 거예요? 네. 명절마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형이 그리웠습니다. 형한테 미안했습니다. 원망했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형은 평생 차별받고 살았는데 저한테만큼은 좋은 형이었습니다. 제가 형한테 받은 건 사랑뿐이었는데 저는 돈 때문에 형을 원망했습니다. 노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 동생이에요? 사진을 봐. 이렇게 닮았는데. 진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닮긴 했네요. 근데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한테 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복잡한 집안 이야기를 숨기고 싶었던 거지.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안에 들어오셔서 제사 지내세요.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 없어요. 남편 동생이시잖아요. 가족이시잖아요. 하지만 형수님, 저는 형한테 못되게 굴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남편은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동생이 있다는 걸 숨긴 건 할아버지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복잡한 가족사로 할아버지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형제니까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요. 뒤에서 미경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정을 들었어요. 진수 오빠가 설명해 줬어요. 미경이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아버지, 들어오세요. 오늘은 명절이에요.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도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무서워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인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가 우리 큰할아버지 동생이세요? 그래. 내 작은할아버지시야. 지은이는 노인한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할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노인은 지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노인은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거실에 들어서서 제사상을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노인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노인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노인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 진심으로 형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형한테 절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사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형, 용서해 주세요.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진수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 미경이, 준호, 지은이, 마지막으로 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동생을 사랑했구나.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했구나.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명절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인에게 음식을 많이 담아줬습니다. 드세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형수님 손맛이 이렇게 좋으셨군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동안 어디서 사셨어요? 여기저기요. 친구 집도 전전하고 쉼터도 가고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진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자주 놀러 오세요. 명절 말고도 언제든 오세요. 정말요? 네. 가족인데요. 당연히 와야죠. 노인은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형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거예요. 형은 26, 저는 21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착했어요. 저한테만큼은 늘 다정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형이 저 업고 학교 데려다 줬어요. 형은 학교 끝나고 일하러 가야 했는데도 저를 먼저 챙겼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셨다니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인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좋은 아이야. 형을 닮았구나.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노인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너무 오래 방해했네요.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에요. 좀 더 계세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쉼터요. 제가 머물 곳이 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노인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설날에도 꼭 오세요. 안에 들어오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계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오겠습니다. 이젠 대문 밖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이전보다 펴져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동생분 찾았어요.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 둥글고 밝은 달, 남편과 함께 봤던 달. 나는 창문을 열고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요? 동생분이 오셨어요. 8년 동안 대문 앞에서 당신을 그리워하셨대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당신은 용서하시겠죠?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나는 제사상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동생 지켜주려고 그렇게 애쓰신 거, 평생 혼자 짐지고 사신 거,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살아생전 더 잘해줄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을.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시죠? 그럼 꼭 오실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준호도 말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한테 전화번호 받아올 걸 그랬어요. 다음엔 꼭 받아야겠다. 우리 자주 연락하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작은아버지 찾아뵙고 올게요. 어디 계신지 알아봐서. 그래, 좀 도와드려야지. 가족인데. 미경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챙겨드려야죠. 이제라도 가족 찾으셨는데. 나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명절이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는 것. 박기철 할아버지, 남편의 동생, 우리의 가족. 나는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 다음 명절에 꼭 만나길. 석 달 후 설날이 왔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한 그릇을 더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것, 혹시 오실까봐.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9시, 10시. 할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11시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나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진수와 미경이, 손주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우리는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을 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떡국을 드셨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나가서 달을 봤습니다. 환한 달빛 아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 모였구나. 남편도 기뻐하시겠지. 할아버지가 내 옆에 서셨습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인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보고 계시죠? 동생 이렇게 잘 있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이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우리 다음 추석에도 또 만나요. 그럼 꼭 올게. 준호도 말했습니다. 명절 아니어도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손주들을 두셔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진수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같이 식사하시죠.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미경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작은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할아버지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나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아끼고 돌보는 거예요. 이제 외롭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달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바람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동생 잘 부탁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하늘을 향해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걱정 마세요. 여보,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우리 가족으로 모실게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이니까요. 당신 대신 제가 사랑할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가족들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문 밖 어둠 속에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불빛 속에 계셨습니다. 가족으로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행복하게. 옆에는 젊은 군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처럼. 나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함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가.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것도 함께 우리 가족이 되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명절마다 찾아오는 손님은 없습니다. 대신 명절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박기철 할아버지, 남편의 동생, 우리의 작은아버지, 우리의 가족.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났습니다. 오해와 상처가 있었지만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요.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명절은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할아버지가 일깨워 주셨습니다. 8년 동안 대문 앞에서 기다리시며 나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동생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 만들어주셔서, 당신 사랑 가르쳐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약속할게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잘 부탁한다고. 나는 남편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깊이,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할 하루를.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햇살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오듯이, 이별이 지나고 만남이 오듯이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계절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절이. 나는 미소 지으며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명절마다, 평범한 날들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게 가족이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